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구성하며 전담기구의 구성원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학부모는 모든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학교장이 위촉하며 전담기구 심의방법, 전담기구 업무분장, 학부모위원 임기 등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 학교장 내부 결재를 통한 계획으로 운영됩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폭력 사안 조사, 사안 조사 결과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졸업 전 가해 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집중보호 또는 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이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전담기구 소속 또는 단위학교에 소속된 교원이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생활교육위원회와는 그 역할이 다릅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면담, 정보 수집, 정황 파악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받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학생 그리고 보호자의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면담 일지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안을 보고하면 이 사안 보고 내용을 가지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에는 다음의 사항들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사안 조사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에는 비밀 유지 및 대상자 신변 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사안 조사에서 사실 확인을 할 때는 진위 파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 측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면담 조사 결과를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면담 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나누었을 때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폭력 유형별로 중점 파악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학교폭력 사안이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하나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안 조사를 마치게 되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시에 필수적인 서류이며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사안 개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는 사안 조사 보고서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학교장 자체 해결은 총 4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네 번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은
반드시 모든 사항이 동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른 학교와 관련된 경우 모든 학교가 함께 협의하여 학교장 자체 해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4가지 조건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피해 학생이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여기서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치료 비용을 포함합니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에서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요청된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까지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하면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 학교가 다른 경우에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 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을 받고 이때 정확한 사안 조사를 위하여 가해 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 및 가해 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에는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가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 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 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리는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내리는 보호조치입니다. 총 6가지 1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먼저 제1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입니다. 2호는 일시보호조치입니다. 일시보호조치는 가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 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이 보호조치로 집이나 요양기관에서 신체적, 심리적 치료를 받을 때는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조치 제4호는 학급 교체입니다. 지속적인 학교폭력 상황 및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입니다.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새로운 학급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조치 결정에 있어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5호 전학권고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제6호 조치는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및 연령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해바라기 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 보호 조치는 긴급 조치로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에 먼저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출석일수 산입입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다면 학교의 장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법률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의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회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결석하게 되는 경우 학교회장은 학생의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에는 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피해 학생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에서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 먼저 지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가해 관련 학생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치료비 지원의 범위는 지금 보시는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3호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 3호 조치가 내린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총 9가지가 있습니다.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입니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2호 조치는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때 접촉 등 금지의 범위는 시간적 범위로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학급의 졸업 시점까지 접촉 금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접촉의 범위는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의도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대해서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의도성을 이유로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무의도성을 가장해 피해 학생에게 접촉할 경우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따라 다른 조치를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입니다.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교에서의 봉사는 단순한 훈육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학생 스스로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봉사 방법을 선정하여 선도적, 교육적 차원에서의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의 화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 학생의 등교 도우미 지도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도교사들 역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부과할 경우 봉사 시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4호는 사회봉사입니다.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봉사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봉사는 지역 행정기관에서의 봉사, 공공기관에서의 봉사, 사회복지기관에서의 봉사 등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봉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업무 협조를 긴밀히 하고 각종 확인 자료와 담당자 간의 통신을 통하여 사회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담임교사 및 생활교육 담당교사 등과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를 상담 전문가와 나눔으로써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의 원인을 생각해보고 행동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6호는 출석 정지입니다. 가해 학생을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 학생과 격리시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 기간은 출석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미인정 결석이 되겠습니다. 학교장은 출석 정지 기간 동안 가해 학생에게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률 제17조 1항 제6호에 따라 출석 정지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호는 학급 교체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같은 학교 내에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8호는 전학입니다.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 학생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에 피해 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학 처분 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후에 가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게 됩니다. 제9호는 퇴학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 교육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취하는 조치입니다. 다만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가해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호 퇴학 처분은 고등학생에게만 유효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린 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법률 제17조 제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법률 제17조 제1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긴급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 역시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조치에 특별교육이 병과 조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이 아닌 부과된 특별교육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이지만 부과된 특별교육의 경우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조치로서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심리치료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조치를 내린 경우에는 교육장은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즉, 보호자 역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특별교육 통보를 받은 그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응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학적사항에 기록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출결 상황에 기록되는 내용,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8호 및 9호, 즉 전학 및 퇴학의 경우에는 학적사항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출결 상황에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적 변동의 경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먼저 입력한 후에 학적이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가해 학생 조치를 병과한 경우에 병과된 조치사항 모든 항목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해당 영역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해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조치 결정일자는 심의위원회의 조치 요청에 대해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한 날, 즉 교육지원청에서 내부 결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참고하면 됩니다.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사항 중 1호, 2호, 3호의 경우에 조건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가 시행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이 최초 1회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단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 첫 번째는 기재가 유보되지만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조치사항을 받게 된 경우엔 그 조치사항과 함께 이전에 기재가 유보된 내용도 함께 기록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사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조건부 기재유보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학적 변동 시 소속 학교에서 관리 보유해야 합니다. 전출 시 전출교에서는 전입교에 기재유보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